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천만 명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면역, 자연 면역, 인공 면역이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면역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 추세는 꺾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합니다.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배석자 없이 점심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만납니다. 21개월 만에 대선을 거쳐서 달라진 환경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예고한 대로 허심탄회한 만남이 될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내일 만남은 국정 전반을 다루는 자리겠지만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마주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독대를 앞두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경우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공산이 높은데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한 만큼 코로나19 추경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인계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일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청와대를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인연이 얽혀 있는데 이번 만남의 의미와 함께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까지 홍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선 정권 교체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형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 대선이 치러지고 9일 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개 회동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9일 만에 만났지만 식사는 하지 않고 초반 10분은 배석자를 두고 만난 뒤 이후 40분 동안 비공개 독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인 시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뒤여서 별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택한 만남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되 배석자는 없는 비공개 독대 방식입니다.
윤 당선인은 21개월 만에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습니다. 윤 당선인을 검찰 수뇌부로 파격 발탁한 것도 문 대통령이고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보호했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정권 교체를 내걸고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결국 당선돼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 정부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회동은 당선 축하 성격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폐 수사 발언으로 쌓인 앙금으로 냉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양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 단독 회담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현재로선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언급됐던 범죄의 성격이나 국민 여론, 짧은 수감 기간은 고민할 대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면법상 특별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부, 법학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지만 결국 대통령 의사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 심사위원회 막판 안건으로 올렸고 사흘 뒤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데 물리적 제약이나 절차상 걸림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범죄의 성격이나 수감 기간 등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착복했습니다. 수감 기간 역시 4년 9개월 복역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가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시 국민 여론도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석 달이 지난 지금 대선이 끝났고 정권 교체기라는 점은 달라진 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을 통합, 포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논의할 대목이라며 아직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당선인 이 두 사람의 회동 전에 기싸움 성격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이 맡기겠다면서 청와대 개혁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기업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인수위와 협의를 거치라고 요청을 한 건데 청와대가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공식 발표한 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표적인 청와대 개혁 정책인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 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인사추천 기능만 남겨놓고 기존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또 임기 시작 전, 다시 말해 문 대통령 임기 내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선 인수위와 협의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을 제기하며 사실상 인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 소속 수석위원 등에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 현황 자료 수합을 요청하면서 직접 알박기란 표현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곧장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진 임기 안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당장 이번 달 안에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제시한 건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을 앞두고 서로 기선잡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대선 직후에 광화문 시대가 주로 언급이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호와 안보시설 확보 모두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보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당선 직후 청와대에 광화문 이전 플랜을 가동해 정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후보지로 추렸지만 경호를 둘러싼 우려와 교통 문제 등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지 내 청사 건물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근처 한남동의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 관저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광화문과 달리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경호가 수월하고 전용 헬기 이착륙 시설과 지하 벙커 등 안보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전하지 않고 남기기로 했는데 출입 통제가 엄격한 군사시설 한가운데 집무실이 놓이면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이전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방부 근처 미군기지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디가 됐든 리모델링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 광화문과 용산 국방부 부지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되면서 향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튼튼한 안보 등 힘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데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 당시 사용한 전화가 김성한 전 차관의 휴대전화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중마 고우로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 수립을 주도해왔습니다. 공약에는 미중 갈등 속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이 담겼습니다. 평소에 워낙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중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셔서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우선시하고 전략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ICM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과 함께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당시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MB 정부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MB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적지 않은 교훈을 좀 받지 않았을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높은데 한중 협력과 한일 갈등 해법, 사드 추가 배치 등 과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민주당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당선인의 언행 일치라고 맞서 김 총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 입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수사 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호수 총장으로선 자진 사퇴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발언 수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임명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1년 넘게 남았는데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1년가량 동거하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유임된 총장은 노태우 정부 이후 7명 가운데 3명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튿날 자신의 소임을 마쳤다며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정부 요직을 거쳐 총장에 오른 인물이고 재임 시절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수사에 대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만큼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0여일 만에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이재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수위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출범을 목표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장관 후보군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찾았던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 현장을 11일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살피고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1,6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와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도 만났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은 윤 당선인은 정부를 이어받으면 규정을 바꾸는 등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하고 다 그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다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행보와 함께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가 더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전달드리는데 가장 적임자로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김소영, 신성환 교수와 경제정책 구상을 그리기로 했고 외교안보분과 간사에는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아 유상범 의원 등 인수위원들과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김성환 전 차관 등은 차기 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절반의 인선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실무와 자문위원까지 합쳐 200명 안팎의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주말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과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이튿날 첫 민생 행보로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선 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과 산불 예방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화마에 잃어버리고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세비 30%씩 모두 3억 5천여만 원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은 당 쇄신의 첫 신호는 윤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거라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윤 비대위원장 사퇴, 이재명 비대위 등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이 수천 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지휘했던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꿈을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처럼 내려놓는 사람도 수습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견을 냈는데 일단 윤 비대위원장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직접 퇴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성역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현 비대위 체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로 풀이됩니다. 대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패배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 윤호중 비대위입니다. 172석을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앞둔 만큼 비대위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말 그대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밤 9시 기준으로 이미 44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다 14만여 명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만에 14만 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을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중증 규모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가하면서 이달 말쯤엔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 연속 하루에 3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 최대 37만 명 선에서 유행의 정점에 다다를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1,000만 명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면역, 자연 면역, 인공 면역이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면역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 추세는 꺾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단 하루도 1,000명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사망자 역시 300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지난 7일간 목숨을 잃은 사람만 1,6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피해 규모는 시차를 두고 상당 기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엔 위중증 환자가 2,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는 65%, 비수도권은 72%까지 찬 상황. 때문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는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가 조정됩니다. 입원 중에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반 병상 내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시도 병상 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정부는 또 집중관리를 받는 재택 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 의료기관을 확충해 집중관리 역량을 32만여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30만 명대 확진에 재택치료 환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집중관리군은 2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931곳입니다. 현재 28만 명 이상 관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집중관리군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합니다.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유지하고 50대 기저질환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관리군으로 조정했습니다. 50살 이하 확진자의 경우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깝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돼 이들 진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조정과 함께 담당 의료기관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20곳을 추가하고 병원마다 담당할 집중관리군 규모도 늘려 32만 6천 명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청약 로또라고 불릴 만큼 열기가 뜨거웠죠. 부동산 대박을 노린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 이혼의 위장 전입까지 12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던 A씨. 이후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높은 청약 점수를 받은 게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약을 노린 이른바 위장이혼입니다. 청약 일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위장 전입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시청 공무원인 B씨.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순으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 전입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매 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26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로커에게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 통장 등을 매매한 사례가 14건, 위장 이혼 9건, 이면 계약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25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무처 교란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는 점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규제 지역 내 불법 전매 행위를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1,000만 원 왜 주셨는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어떻게 증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목적지를 확인하는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너 뭐야? 우리 집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이후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준 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이 전 차관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영상 유포가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이후에 자발적으로 지운 거고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 파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실 수사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야 폭행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애초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났고 현재 변호사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주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거짓 해명과 봐주기 수사로 얼룩진 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어 머지않아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서쪽과 북쪽, 동쪽을 포위하고 옥죄면서 방어선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러시아 탱크와 병력이 키이우 시내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에 대비해 자원자들을 훈련해왔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개조해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보관하고 기관총도 만들고 있습니다. Просто був підбитий трофейний БТР, в ньому було дуже багато боєкомплекту, також стояв такий танковий кулемет. До мене прийшла просто думка, що можна йог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як укріпрайон. 키이우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현지 사정과 지리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젊은 병사가 대부분인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아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초토화 전략을 펼친다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무자비한 폭격과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가까워를 상대로 펼치는 시가전을 결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에 지대공 미사일과 무인기 또 전투 식량까지 지원 요청을 했다는 서방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에 보낸 외교 전문의 내용에 밝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지대공 미사일, 무인기, 정보 관련 장비, 장갑차, 보급 차량과 지원용 차량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전투 식량도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한 품목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전투 태세가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국제 정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의 셈법은 어느 국가보다 가장 큰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집중적인 제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러시아 편을 들었지만 중국 기업이 이런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골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를 너무 가까이 뒀다가 오히려 유럽에 강한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을 계기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면 유럽 안보 문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된 미국이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대치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타진했다는 미국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은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도 타이완 문제를 꺼내 미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마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타진설을 부인했습니다.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미국이 가짜 정보로 중국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러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경고를 일축한 겁니다. 中方坚决反对任何散布不实信息、歪曲抹黑中方立场的言行。 양제츠 위원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는 기존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겁니다. 대신 최근 미국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겨냥해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中方对近期美国在涉台问题上一系列错误言行表示严重关切和坚决反对。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과 관련한 내정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일한 승자가 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러가 대결로 힘을 빼는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안정의 축으로 떠오르고 싶어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로마 회담에서 미중의 외교 분야 최고위 관리인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위원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하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핵심 의제로 떠오른 MB 사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바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 추가 인선에 나서는 등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 역대 대통령들을 좀 봤더니 90회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좀 시기를 본다면 이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90회면 좀 일찍 만나는 거네요. 빨리 만나서 업무 인수인계 협의하고요.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데 서로 갈등 없이 서로 폭넓고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좋겠죠. 네. 저녁 식사,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했고 9일 만에 2012년 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식사 없이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번엔 독대, 배석자 없이 독대에다 점심시간 오찬 회동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우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뭐 20몇 개월 만인가요? 1개월 만에? 네, 21개월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어색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색한 관계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상당히 저는 이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다만 또한 이제 본인도 이제 자기 차기 대통령의 이제 당선자 신분이니만큼 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로서 당선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이제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뭐라 할까 절묘한 이런 관계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배석자 없이 점심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좀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석자가 존재하는 가운데는 어쨌든 그 양 당을 또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오피셜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석에서는 그동안에 좀 쌓인 오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어떤 고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좀 새로운 당선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자리이기 때문에 회동이지만 방금 사석이란 말이 눈에 띄네요. 어떻게 좀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두 사람의 어떤 복잡한 인연,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고 뭐 대선 국면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됐던 만큼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정권 교체를 내걸고 당선이 됐고 또 사실 그 사이에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충돌이 있었던 점도 있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이죠. 정권 교체라는 것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이제 그 둘이서 해동할 때는 아마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얘기 하겠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회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김은혜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기업 인사 문제 이 문제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가 문제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안보실장을 미리 보내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론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선거 기간에 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지금 남북 관계에 이런 점이 있고 또 북미 관계 이런 점이 있고 또 최근에 북한 동해안과 좀 그렇죠. 핵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안보실장이 아마 그 점을 가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 대한 권력을 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 깊이 있게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석 같은 비공개 회동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얘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 관건이 될 텐데 일단 핵심 의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오래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 정도일까요? 예상해 본다면? 이거는 뭐 윤석열 당선자만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면되셨을 때 뭐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도 한꺼번에 사면해야지 왜 차별을 두느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당뇨병 합병증으로 해서 뭐 손발 같은 경우가 마비 증세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장기간 수감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뭐 4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은 형량에 비해서 사실 비슷한 정도의 그 형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같이 석방했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구분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좀 상당히 편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사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임기 중에 어쨌든 역대 대통령을 이 구속돼서 이렇게 지금 결국 이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털고 갈 수 있게 기회를 좀 주는 차원에서 사실 건의하는 것은 좀 올바르다고 보고 지금 뭐 이제 일각에서는 또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뭐 끼워서 이제 같이 이제 사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이제 한명숙 이제 전 총리와 이제 그 이석기 씨에 대한 이제 그 석방을 이제 끼워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한명숙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의 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의 드루킹과 관련한 댓글 문제를 갖고 구속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죄를 거의 이제 스스로 셀프 사면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에게 아마 뭐 사석에서 뭐 부탁을 하던가 뭐 그렇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탄생 속에서 만약에 사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가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묶어서 질문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발로 나온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남겨놓은 것이다. 뭐 잠시 뒤에 권성동 의원 다른 발언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만 더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긴 권성동 의원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작년 7월에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2년형을 받았거든요. 뭐 10년이나 20년형을 받은 게 아니라 2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에 사면한다는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사면하기 그러니까 같이 해라. 뭐
그러한 왜냐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상당히 반대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사면에서 제외한 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철희 수석이 그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MB는 사면 사유가 없다라고 임기 내에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형기를 지금 17년 받았는데 3분의 1도 못 채웠고요. 그리고 좀 그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다스에서부터 수백억을 횡령하고 또 삼성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좀 권선동 의원이 넣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근데 아까 털고 간다 그러는데 네. 아마 그런 관행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게 되면 그거는 수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기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거죠. 이건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국민 정서하고는 안 맞는 문제.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좀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당선인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 중앙지검장 시계를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례 아닙니까? 자기 집권에 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이제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또 권성동 의원이 그걸 아니까 그동안에 관행을 아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그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할 것이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저도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지사 측 좀 입장이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앞서 그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 발표 당시 여론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변수로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통합의 어떤 화합 이런 여론과 말씀하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정권 교체기에 결국 이제 정치 보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화합 그리고 국민 통합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좀 더 관용적 자세로 뭐 상호 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털고 가는 이런 이제 사면들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행사를 함을 통해서 좋은 국민 화합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지사의 건은 본인의 직접적인 선거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저는 고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수백억을 횡령하고 뇌물 사건으로 들어가신 분을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았다는 문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건 결국은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사면할 때 대통령의 권력 문제.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의 문제에서 특별 사면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뭐 현직 대통령과 아니면 당선인이 건의했을 때 요청했을 때 이걸 그러면 사면권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당선인이나 서로 털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든 생각인데 내일 만났을 때 정권 교체 시점에서 서로 이 얘기를 좀 먼저 꺼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서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좀 다뤄지긴 했지만 이 정치 보복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실제로 이게 수사가 들어올지 예를 들면은 이 보수층에 좀 사실 기반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이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건에 대한 수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등등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근데 그걸 사실은 어떤 아무리 그런 사석이고 저 개인적 비공개 식사 자리라고 해도 거론되긴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화합과 어떤 새로운 좀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어떤 정부의 출범 등등의 어떤 기조 설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좀 저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이건 뭐 비공개 자리가 아니라도 좀 네. 공개적 자리라도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의 그 외교와 안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그 각국의 정상들과의 어떤 그 회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좀 전달,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롭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이제 국제 무대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의 전수들이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안보 관련해서의 정보 등등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지금 그 취임식 전후로 해서 북한이 지금 ICBM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본인이 처음에 북한 문제를 다뤘을 때의 어떤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이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좀 전달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잘 그 후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이양되고 교체될 때 이런 부분들이 큰 갈등과 대립,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좀 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선거제도의 민주적 선거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전에 12시에 만났을 때 네. 그런 기조화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층들이 이런 정치보복적 성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집권 이후에 적폐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될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진영도 그걸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일 자리에서 좀 얘기가 좀 진행되면 좋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집권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앙금이 노출될지 한번 회동을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 문제도 아마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임기 말 인사 문제가 오갈주 관심입니다.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를테면 이 회동 전에 미묘한 신경전,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선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와 함께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말에 공기업 인사를 좀 중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이거 그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이제 바뀌었을 때도 그랬고 또 뭐 같은 그 정당의 이 정부가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게 미묘하게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이제 정당이 바뀔 때는 아주 이게 심각한데 이게 항상 팽팽했어요. 어떤 의견이. 즉 뭐냐면 뭐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 사장들의 그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기업적 성격이 있지만 공공적 성격이라고 볼 때는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의 그 기조를 잘 수행해야 되는 또 그 임무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항상 있는데 팽팽합니다. 근데 항상 이것도 내로남불이었어요. 여태까지 쫙 보면은.
그래서 항상 정권이 교체되는 쪽에서는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정권을 교체한 쪽에서는 국정 철학을 얘기하고 그래 왔는데 저는 이게 뭐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좀 국정 철학의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 저는 공기업의 어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내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 그 부임하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어떻게 보면 재신임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은 이제 사실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늘 이제 임기를 임기를 마치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이분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개인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니 감사를 통해 갖고 아주 망신주기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번에는 좀 어떤 그 공기업에 대한 인사를 좀 원칙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네. 한 350개 정도의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한다면 이것도 계속 한 3년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5월 동주하듯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원칙에 대한 해석이 양쪽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이번 달 임기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놓고 또 신경전 가능성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에?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공기업이 한 36개 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2달 안에 그 임기가 만료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기업 이사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기업과 장차관이라든가 정부 부처의 국장단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정부 부처의 국장단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건 교체가 불가피할 거예요 아마.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정치적 성향과 편향에 의해서 입장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바뀌는 이러한 공기업 인사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근데 공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또 크게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에 따라갔단 말이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갈등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전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아니라 그 산하단체.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경향성과 관계없는 산하단체의 인사들이 계속 지금 이제 원래 기재부에서 그 기재부 공의해서 그걸 이제 접수하고 심사하고 또 이제 임명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관료들이 가는 케이스도 많고 관련 단체에서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사, 감사, 이사장.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은혜 대변인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 이거는 환경부 장관 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향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압력을 넣어서 예를 들면은 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 잘한 사람들이 공세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또 나눠 먹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김은혜 대변인도 생각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건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 또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인수위 추가 인선도 밝혔거든요. 좀 저희가 자막과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소개해 주시고 아무래도 좀 외교안보 분과 간사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인선된 것이 좀 눈에 띄면서 외교 라인 포함해서 좀 인수위 인선에서 이명박 정부 인사가 전면 배치된 것에 좀 주목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인수위 인사를 보면 그 윤석열 당선자의 여러 가지 그 인사에 대한 스타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선대위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가능한 다 쓰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의리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대에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역할을 부여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박주선 전 부의장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죠. 경우인가요? 예, 네. 취입준비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사실 민주당 그 출신의 4선 의원이신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의 취임 준비를 맡으시는 참 아주 독특한 경우가 이제 생겼는데 네. 어쨌든간에 그렇게 계속 이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뭐 여성이니 또 혹은 뭐 지역이니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뭐 할당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네. 실력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라든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대단히 그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나신 분들로 평가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인수위에 이제 전면 배치하면서 아마도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기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아마도 이제 일을 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본인이 자문을 받았던 어떤 관료든 교수든 이런 분들을 전진 배치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주고 검증하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이 이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의리를 강조한 인사 스타일 언급하셨고 앞서 제가 외교 안보 라인에서 좀 MB 시절 핵심 좀 요직을 그러니까 핵심 참모였던 인물들이 좀 눈에 띈 점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장제원, 윤한홍, 또 권선동 다 MB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MB 재판이 아니냐, 뭐 재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 돌 정도인데요. 실제로 인수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김성환 전 차관이라든가 이런 MB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두루두루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인수위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칼날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역대 인수위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가, 인수위원장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그 칼날을 쭉 보였는데 이번 인수위원회 인사 보면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두루두루 그냥 다 이렇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윤석열 정부의 칼날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이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그냥 MB 쪽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내각을 임명할 때는 좀 더 탕평책을 써서 신진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칼날을 만드는 데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어떤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좀 연결될지는 한번 또 추후 인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대선 직후에는 광화문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보도 보면 용산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광화문 시대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어쨌든 청와대의 어떤 그 관료, 권위주의 이거를 정말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같은 공간 내에서 수시로 대화하면서 일하겠다. 이런 의미를 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관저 자체도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우리 세월호 문제 때문에 뭐 관저에서 근무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관저와 어떤 집무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광화문 시대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그 과거에 저희들끼리 했었어요. 뭐냐면 청와대에 항상 그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둘러싸는 게 이제 경호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야기가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경호라는 게 일반 어떤 정치인이든 그게 행정 관료든 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대단히 그 논리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경호처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이 이제 TF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이제 오랜 그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보다는 약간 경호라든가 그다음에 일 처리와 관련한 어떤 실무적, 행정적 어떤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용산의 국방부의 그 시설은
뭐 다 알다시피 거기 뭐 헬기장도 이용할 수 있고 지하 벙커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청와대가 또다시 새로운 어떤 용산 청와대로 또 이전하는 것이냐, 이런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거기가 국방부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그 군사 정부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저는 뭐 시설을 유지하고 경호를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컨셉, 그런 정무적인 어떤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거에 볼 때는 용산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호 문제는 워낙에 나왔던 변수였기 때문에 경호 문제는. 네. 그런데 이제 광화문 시대 참 좋은 생각이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라는 곳에 이제 갇혀 있는 것보다도 나와서 한다는 건 좋은데, 광화문 시대는 이제 경호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외국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교통이 다 거기는 완전 통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찾은 곳이 용산인데 거기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 국방부 안에 들어간 전쟁 시기도 아니고 또 주한미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 2024년이라 하지만 2027년이라 하지만 더 연장될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용산도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잘한 선택 같지는 않아요.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든지 빨리 임기 시작 전에 새로운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고 강하게 아마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청와대에서 그냥 다른 데를 못 고르면 너무 급하게 고르지 말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런 데가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 업무 수행하는데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론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정가에서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 그리고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인가 아닌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태를 압박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이걸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권성동 의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도 언급했고, 이번에는 김호수 총장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호수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당선인의 언행 일치다라는 논리예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이제 그 김호수 총장의 임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당선자의 뜻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김호수 총장 임기 얘기하면 들었는데, 대선 직후에 권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인수에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 놔두겠느냐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하겠다는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윤석열 또 당선자의 뜻으로 또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김호수 총장이나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박은정, 임은정, 진해원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제 뭐 밀려서 이제 그만둔 거지만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거의 뭐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분들은 저는 스스로 정치적인 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앞으로 이렇게 정치 검찰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정치 검찰을 자부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정권이 교체됐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이 사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4개월 남겨놓고 이제 그만뒀는데 네. 본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월 됐죠? 9개월 됐나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잔여 임기를 그분이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좀 사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말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새롭게 여야 합의로 뽑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강조하셨고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당선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계속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라는 논리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조홍천 의원 얘기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고 임기 보장을 얘기했는데 권선동 의원이 측근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모시는 분의 마음속을 잘 헤아려 갖고 대신 얘기해 주는 게 측근이거든요. 하기 어려운 얘기를 권선동 의원이 대신 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결국은 그러나 이제 저러한 이율 배반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상 오늘 권선동 의원이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근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중심이고 검찰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구성을 할 거라고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은 상당히 이런 이율 배반적인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얘기가 안 맞다 할지라도 아마 검찰총장은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검찰을 윤석열 당선인과 맞는 호흡이 맞는 그런 인사들로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었고 정치하고 관련 없다 그러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의 비판에 아마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온라인상에서 좀 관심이 높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부부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을 전망이다라면서 이제 이 훈장이 얼마다까지 포함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훈장이 어떤 것인지 화면에 보여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입장까지 보여주시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훈장의 종류가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는 최고의 훈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우방의 원수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수여를 하고요. 그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국왕 부부가 이게 우리 국내에 왔다든가 혹은 이제 외국의 대통령 마크롱 저 프랑스 대통령도 이 상을 훈장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를 그 대통령이 이제 이 상을 이제 훈장을 이제 수여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과거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퇴임식 때 어떤 공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훈장을 수여했고 취임식 때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퇴임식 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임기 말에. 그래서 어차피 공헌을 가지고 훈장을 하는 것이니만큼 임기 말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때 맞춰서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또 취임 때 맞춰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가 매번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만 이게 이 훈장을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또 고가고 한 6,800만 원 정도가 한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금, 은 그다음에 자수정 루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받아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관례대로 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았고요, 그죠? 공의회에서 의견 해야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가에 물론 대통령 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연금도 받고 퇴임한 연금도 받고 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논란이 됐는데 난 이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뭐 처벌받는다 그러면 받아야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코로나19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받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지금 계속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대위로 체제를 바꿨지만 내부 잡음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은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선 이후에 충분한 이제 반성과 이게 성찰의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충분한 것들 선거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판 그리고 내부적인 성찰 그다음에 대안 이런 것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고 바로 비대위로 전환했기 때문에 뒤에 계속 오히려 후속적 잡음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대위 구성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서열 2위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당대표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더군다나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공천심사위원장을 결정하면서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예민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어떤 외부 인사 그다음에 좀 중도적이고 개혁적 방향으로 이렇게 좀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윤호중 지금 비대위를 흔드는 거는 이재명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오히려 또 반대의 기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은 오히려 더 지금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네. 분석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혼란의 한 줄기가 또 대선 패배 이후에 또 민주당이 오히려 입당 러시를 하는 측면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남긴 그래도 댓글이 뭐 많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는 김두관 의원이 한 얘기고요.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되죠. 그건 좀 쉬어야 되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지원하고 당대표에 나간다든가 그런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러시 10만 당원에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한 건 아니고 좀 더 변화와 쇄신과 그런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하여튼 비대위원들은 좀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호중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과를 얻는 길인데 그러려면 진짜 과감하게 기득권 내려놓고요. 그동안에 그 180석으로 못했던 개혁 과감하게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겸손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오만했던 자세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개혁 입법과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또 추가 보도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어제도 토리하고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많은 국민분들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많은 국민이 못 알아보시더군요. 이건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잘 돼야 전국 요새도 전국에서 새벽에 버스 많이 오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온라인 시대니까. 요새 참 그런 게 많지. 상인들이나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요. 몸부신 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서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마음을 합치기에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대문시장 활성화에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왜 남대문시장 차담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이라도 한번 그 약속을 했던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내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여 주말부터는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으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한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만 서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네. 여당 대표. 이 소수 거대 야당을 상대로 여야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이거 발음이 헷갈립니다. 대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야 관계죠. 이게 헷갈리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주택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분노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투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새 시들해졌다며 LH를 철저히 개혁해 정보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20명이 수사를 받거나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북본부 소속 정모 씨가 차명 투기를 한 것으로 1년 전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LH 임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내로남불식 행태에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집값이 너무 올랐고 아무래도 사회 부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년 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LH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배신감 느끼죠. 나라의 고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들을 추구를 하려고 그렇게 LH 사태 직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투기 혐의자 4,200여 명을 송치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 재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LH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사후 대처가 많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정작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LH 개혁안 논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을 했는지, 국회에서 그런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이런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입법들을 철저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정보 집중을 차단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LH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
내부에 내부화시켜놨다는 것 때문에 내부 통제,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주거복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농지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둘째,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된 제도 개혁이 농지 소유 제도와 농지 전용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선을 거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LH 투기 사태. 청년들에게 상처가 된 우리 사회의 편법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제조업에서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노동자 사고 사망은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 줄었습니다. 노동자 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03 감소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이 18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전년 대비 각각 41명과 17명 감소했지만 그 밖의 업종에서 4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작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인식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대한 점검 감독을 크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유통이나 택배, 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업종, 특히 이제 배달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나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80.9%에 달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도 전체의 12.3%인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 산재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감축을 위해 특히 사고가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잘못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인권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학교에서는 어쨌든 줄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공고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이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자체 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 내놓은 양송이 수프 판매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한 명이 만점에 해당하는 별 5개 리뷰를 줬는데 아래를 보면 쿠팡 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는 쿠팡 자체 상품 한 가지를 하루에 여러 번 크기만 바꿔 주문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주 쿠팡 상품만 구매한 뒤 만점 리뷰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인 PB 제품들에서만 수상한 리뷰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제품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매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쿠팡이 판매하는 자체 PB 상품은 16개 브랜드 4천여 가지. 쿠팡은 이미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외부에다가 맡길 리 없고 또 낮은 가능성으로 체험단이 한 것이거나 내부 직원이 한 것일 것이다. 납품업체들은 쿠팡이 제품을 베낀 뒤 가격만 낮춰 자체 PB 상품으로 내놨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실제 쿠팡과 납품업체의 마스크팩 용기는 모양과 색깔마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고 냉동 핫도그도 두 업체 포장지가 거의 비슷한데 쿠팡 제품 가격이 10원 쌉니다. 빵도 그렇고 뭐 우유, 뭐 생수 이런 것까지 그냥 동일한 구성으로 비슷한 포장지까지 써가면서 이 제품을 내놓게 되죠. 쿠팡 측은 직원들이 쓴 리뷰가 전체의 0.2%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표기가 붙는다면서 시민단체 지적이 대부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납품업체 상품 베끼기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리뷰를 조작해 PB 상품 노출 순위가 오르도록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도 1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공기도 탁해집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중일, 충북과 대구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2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